시사썰전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레슈니크가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도 폴란드에서도 리투아니아에서도 라트비아에서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사람답게 문제를 해결합시다. 먼저 위협하고 나중에 훈계하면서 그것을 외교라고 부르는 참으로 익숙한 각본입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초코는 인구가 30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발트 국가가 놓은 완벽한 함정에 빠졌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대의 탱커도 국경을 넘지 않았습니다. 힘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진짜로 아픈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장이 아닌 곳에서 패배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루카요코는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의 정통성을 떠받치는 토대, 왕조를 영속시키려는 꿈, 그리고 자신의 유산을 지키려는 욕망이었습니다. 선전에 중독된 통치자들에게 자기 이름이 적힌 법률 문서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2026년 3월 12일 국제형사재판소가 착수한 수사는 루카뇨코가 합법적인 지도자로 남고 자신의 왕조를 이어가며 자신의 유산을 보존하려던 꿈을 단번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수년 동안 법과 인간성 위에 군림한다고 여겼고 철권으로 나라를 지배해온 루카뇨코는 자신은 손댈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리투아니아에서 날아왔습니다. 그와 리투아니아는 이미 여러 달 동안 실질적인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가장 충성스러운 거점은 이 작은 발트 국가에 의해 외통수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한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달 동안 쌓여온 리투아니아의 억눌린 분노와 소진된 인내가 마지막으로 분출한 결과였습니다. 모스크바의 충실한 전초기지는 어느 순간 요새라기보다 유리집에 더 가까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부터 루카뇨코는 리투아니아를 말 그대로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벨라루스 정권은 담배 밀수라는 명분 아래 수백 개의 대형 헬륨 풍선을 리투아니아 영공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른바 기상풍선이라는 것들 때문에 빌뉴스 공항은 불과 석 달 동안 적어도 20차례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35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5만 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습니다. 체면이 바닥나면은 풍선을 날려보내고 그것을 전략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총리 인가 루기니에네가 이 상황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하이브리드 공격이라고 규정한 뒤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이브리드 공격도 이곳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을 멈추기 위해 가장 엄격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입니다. 풍선은 이 더러운 전쟁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루카페코는 2021년부터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해온 무장 이주 전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중동과 아시아에서 비행기로 실려온 이주민들은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움직여졌고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국경으로 몰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단 하나의 나토 국가의 국경 경비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추위 속에서 숲속에서 답지에서 죽도록 내버려졌습니다. 잔혹함은 분명했습니다. 진창에 직접 들어서지도 않는 자들이 인간의 생명을 소모품처럼 다룬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11월 벨라루스 안에 있던 1200대가 넘는 리투아니아 화물 트럭이 경제적 협박을 위한 인질처럼 붙잡혔습니다. 한 국가의 상업용 차량이 외교적 흥정의 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신뢰를 쌓을 능력이 없으면 트럭을 붙잡는 것, 그것이 약한 권위주의의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민 밀수를 위해 폴란드 국경의 지하 침투 터널이 발견되면서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국가가 호언하는 것이었는지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경 검문소의 개폐, 상공을 나는 드론, 심지어 다리를 폭파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이 과정 속에서 리투아니아는 루카코가 단순한 밀수꾼이 아니라 나토의 경계를 시험하는 도발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재래식 무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무언가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연설도 또 하나의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법이라는 칼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리투아니아는 니름적인 수를 두었고 2024년 9월 30일 준비해온 서류처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벨라루스는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루카니엔코를 헤이그에서 재판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고 바로 그것이 그가 의지하던 방패였습니다.
독재자들은 도박꾼이 조작된 주사위를 사랑하듯 허점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는 초국경 범죄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루카넨코는 비회원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의 직접 관할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0년 시위 당시 그가 강제로 추방했고 지금도 망명지에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수천 명의 야권 인사들은 리투아니아 영토에 살고 있었고 리투아니아는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가 이미 리투아니아 영토 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실은 이 우회 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1일 이후 자행된 정치적 박해와 강제 추방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국경은 그 범죄가 이미 국경을 넘어 흘러 들어온 정권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 역사에서의 전환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 회원국 영토로 넘쳐 들어온 범죄를 이유로 수사를 연 것입니다. 이 선례는 전 세계 독재자들의 면책 방패에 구멍을 냈습니다. 바로 그래서 권위주의 진영이 초조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패에 금이 가는 순간 나머지 방패들도 텅 빈 소리를 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올가미가 조여오는 것을 느낀 루카초코는 공포와 오만이 뒤섞인 채 자신이 아는 유일한 언어, 곧 무기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나토 이웃 국가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에 자신을 고발한 리투아니아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오레슈니크로 빌뉴스나 바르샤바나 키이우를 타격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금하게 하소서. 그러나 오레슈니크가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도 폴란드에서도 리투아니아에서도 라트비아에서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미사일을 들먹이는 이런 공허한 위협은 빌뉴스도 나토도 겁주지 못했습니다. 오레슈니크 미사일은 루카넨코의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는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루카넨코는 푸틴의 무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있을 뿐이며 이것은 그가 크렘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그것은 지정학적으로 남의 칼을 흔들며 자신이 거인인 척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가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록과 국제 무대에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만을 더 또렷하게 남겼습니다. 이 결정은 2020년 이후 공포와 탄압과 망명이라는 삼각지대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온 수십만 벨라루스인들에게 어두운 터널 끝에서 처음으로 비치는 진지한 한 줄기 빛입니다. 망명 중인 야권 지도자 스비아틀라나 지하노프스카야의 역사적인 발언은 바로 그 감정을 요약했습니다. 이 결정은 희망을 다시 가져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루카첸코 정권에게 이 전개는 다가오는 폭풍의 가장 분명한 전조입니다. 단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았지만 정권은 그 정통성에 가장 무거운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떤 열병식도 그런 상처를 가릴 수 없습니다. 어떤 구호도 그것을 메울 수 없습니다. 이 수사의 가장 결정적인 장기적 파장은 벨라루스의 섬세한 승계 계획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일어난 사례의 루카넨코가 수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니콜라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곁에서 정부 역할에 등장했고 군복 속에서 길러진 이 젊은 남자는 사실상의 후계자였습니다. 오래된 권위주의의 환상은 늘 똑같습니다. 나라를 가족, 기업처럼 다루고 그것을 안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가 촉발한 이 과정은 그 세습 계획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루카넨코에 대한 공식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는 국제 무대에서 완전한 기피 인물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 자리를 이어받으려는 누구든 똑같은 국제적 고립과 법적 위험을 그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 상황은 정권 내부의 현실주의적 엘리트들, 안보 관료 집단, 군 지휘관들로 하여금 냉혹한 비용 대비 이익 계산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수배되고 자산 압류 위험까지 더하는 가문에 가라앉는 배에 누가 계속 타고 있으려 하겠습니까? 왕좌에서 법적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충성스러운 자들도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정권 붕괴의 조짐을 감지하는 순간 보안 세력이 편을 바꾸는 이른바 제복 불태우기 증후군의 벨라루스판이 지평선 위에서 강한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나 역사 속 유사한 독재 체제들에서 자주 관찰된 현상입니다.
공포는 한동안 복종을 강요할 수는 있어도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할 때 충성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리투아니아의 충격적인 조치는 고립된 외교 기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조치는 발트 지역 전체와 나토 동부 전선의 게임 규칙을 다시 쓰는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제 유럽의 안보 엔진이 된 북유럽 발트 8개국은 이 법적 틀을 복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국경에서 끊임없는 허위 정보 공세와 사이버 파괴 공작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벨라루스 국가가 직접 조직한 이주민 밀수의 증거를 쥐고 있습니다. 한편 핀란드와 폴란드는 자기 국경에 인위적으로 밀려오는 이주의 물결을 헤이그로 가져갈 사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크렘린 합창단이 민주주의를 약하다고 조롱해온 사람들에게 이것은 꽤나 불쾌한 교훈일 것입니다. 자유로운 나라들은 인내심이 있을 뿐 무기력한 것은 아닙니다. 폴란드의 거대한 군사 억지력과 리투아니아가 개시한 법적 공세가 결합하면서 민스크 정권을 둘러싼 조여오는 원이 형성되고 있고 그 선택지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지진의 여지는 민스크 거리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크렘린의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에서도 직접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는 서방에서 러시아의 가장 전략적인 거점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난 하위 어딘가에서는 이 일이 다른 누구의 문제인 척 메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연합국가 협정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깊이 얽혀 있습니다. 2020년 루카파코의 자리가 흔들렸을 때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내주고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을 보낸 것은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자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 동안 벨라루스 영토는 러시아군이 키이우로 진격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병참 기지이자 출격 발판이었습니다. 국제법의 소나기에 루카포코가 얽히게 되었다는 것은 곧 이 공모 역시 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아가 이 법원 결정을 재빨리 그리고 열렬히 환영한 전략적 이유입니다.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루카네코의 병참적, 정치적 지원이 처벌받지 않은 채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알립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다른 깃발 뒤에 숨는다고 해서 침략을 돕는 일이 무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재에 시달리고 있는 푸틴에게 국경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 잠재적인 국제 도망자로 바뀌는 것은 관리해야 할 거대한 새로운 위기 전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크렘린은 이 법적 포위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외교적, 정치적 무기고에는 이런 상황에서 늘 꺼내드는 상투적인 각본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첫 단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정당성을 격렬하게 부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와 외교 채널은 이 법원을 서방과 워싱턴과 나토의 정치적 꼭두각시라고 낙인 찍는 캠페인을 확대할 것입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2023년 3월 발부된 체포영장 때도 똑같은 캠페인이 사용되었습니다. 각본은 언제나 같습니다. 부인하고 고함치고 비난하고 헤드라인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리투아니아를 유럽의 도발자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벨라루스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국경을 장식품점으로 여겨온 사람들이 그런 불평을 한다는 것은 특히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현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를 겨냥한 허위 정보 공세의 증가, 국경을 따라 더 잦아지는 풍선이나 드론 비행, 심지어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같은 회색지대 전술의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위험해질수록 선전은 갑자기 초과 근무를 시작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외교 무대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소음과 현장에서 시도되는 하이브리드 혼란만으로는 크렘린과 민스크가 직면한 깊은 법적 무력감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제법은 느리게 움직일지 몰라도 한번 그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선전으로 그것을 멈추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권이 거짓말로 공기를 가득 채울 수는 있어도 이미 헤이그에 놓인 서류를 지워버리지는 못합니다. 더구나 이 멈출 수 없는 법적 파도는 동유럽이나 크렘린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리투아니아가 발명해낸 이 법적 무기는 전 세계 권위주의 정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역사적 선례를 세웠고 국제형사재판소가 비회원국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는 능력을 영구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을 겨냥한 국경 너머 압박, 그 표적국인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 흘러드는 수백만 명을 겨냥한 잔혹한 정책, 이웃한 콜롬비아는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입니다. 시리아로부터 요르단과 레바논에 피난해야 했던 수백만의 희생자들, 이 두 나라 역시 모두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수도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리투아니아가 연 통로는 선전부의 허락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리투아니아는 그저 알렉산드르 루카넨코를 상대로 하나의 사건을 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 세계 독재자들의 면책 방패를 관통할 세계적 지뢰에 안전핀을 뽑아버린 셈입니다. 푸틴과 루카야코는 이 전개를 그저 또 하나의 서방 업무라고 치부하며 카메라 앞에서 포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이징과 평양과 카라카스 그리고 다른 권위주의 수도들의 법률 고문들이 지금 비공개로 얼음처럼 냉정하게 리투아니아가 연 이 위험한 통로가 자기 나라들 쪽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개적으로는 비웃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위험을 계산합니다. 진짜 공포는 대개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이 새로운 법적 무게 파장을 논하는 동안 올가미는 이제 게임의 중심 인물을 완전히 조여오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은 점점 어두워지고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희망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으며 자기 국민과의 유대는 오직 공포에만 기대고 있는 루카파코는 리투아니아를 상대로 벌인 그 위험한 하이브리드 게임의 끝에서 결국 스스로 판 거대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혼란을 무기화하는 자들은 종종 한 가지를 잊습니다. 혼란은 결국 집으로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재적 전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를 받는 한 지도자에게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말고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 약점을 자기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루카넨코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벨라루스의 경제 자원과 공장과 군사 주권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삼켜버릴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국에 봉사하는 것의 잔혹한 아이러니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인은 늘 자신이 동업자라고 착각하다가 계산서가 도착하는 순간에야 현실을 깨닫습니다. 한때 오레슈니크 미사일로 바르샤바와 빌뉴스를 위협하던 그 인물은 이제 하루라도 더 권력에 매달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크렘린에 넘겨버리는 절박한 총독으로 전락할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목소리가 큰 강한 남자도 결국 살아남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아주 작아질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 비대칭적 승리는 독재자들이 아무리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만들어낸 혼란은 언젠가 넘쳐 흘러 결국 자기 권력을 질식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루카테코는 국내에서는 더 호전적으로 변할 것이고 물에 떠 있기 위해 푸틴의 그림자에 더더욱 바짝 매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흘린 피와 침묵당한 목소리들 그리고 오래전 산산이 부서진 삶들에 대한 청사는 이제 헤이그의 무겁고 차가운 복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벨라루스 국민들에게 정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지 몰라도 한 번 그 망치가 탁자를 내리치면 어떤 독재자의 오만도 어떤 미사일의 사거리도 다가오는 거대한 붕괴를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민스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완력 숭배에 기대는 모든 진영에게 그 교훈은 점점 더 고통스럽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위협과 협박은 법이 반격의 문장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까지만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청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과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